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해 공수처가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의 손발로 불리었던 한동훈 검사장, 눈과 귀였던 손준성 검사, 여기에 입이었던 권순정 검사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수처는 당시 윤석열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손준성 검사 밑에서 근무했던 검사 한 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MBC가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난해 3월 31일 차장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 바빠졌습니다. 보도 당일 53번, 다음 날 45번, 그 이튿날 30번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들어있던 대화방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낸 파일들을 보내고 두 차례 통화하며 고발 계획을 설명한 건 공교롭게도 마지막 대화 다음 날인 4월 3일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권순정 검사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대화방 등을 통해 이들이 채널A 사건 관련 대응을 논의하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연결됐는지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는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수처는 한 검사장이 고발장의 작성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하급자였던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도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함께 보냈던 실명 판결문의 열람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검사들이 속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전반을 두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던 그가 이 대화에 나오는 저희는 검찰이 아니라고 기억해낸 겁니다. 그의 이런 선택적 기억이 의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예, 그거를 음,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쓰죠. 한 달 전에 접속 이렇게 됐더만요.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만든 저희가 누구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고발장을 누가 만들어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던 김 의원이 갑자기 검찰만 배제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니면 누가 만들어 보낸 건지, 왜 고발장이 대검 간부인 손준성의 이름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화 통화에는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는 등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이제 그 상의를 갖다가 그거를 응.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녹음 파일에선 고발장 작성 주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언급도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고발장을 할 때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김웅 의원은 애초에 시비거리를 없애려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뭐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바꿔 말하면 김웅 의원도 자신이 고발 과정에 개입한 게 드러나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가 시비거리가 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시비거리가 된 만큼 이제 김웅 의원 스스로 윤 전 총장 관여 여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웅 의원은 더 짙어진 검찰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선을 그었지만 이준석 대표조차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또 검찰이라고 의심할 수는 있겠으나 또 그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 없다 해서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기억으로 해명을 바꾸고 있는 김웅 의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실제 대화 녹음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손잡은 국기 문란 사건의 실체가 입증됐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윤 후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다. 민주당은 통화 녹취 곳곳에서 검사 출신 김웅 의원과 윤석열 검찰이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도 이미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럼 저희 민주당이 바로 동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전달한 것과 내용이 같은 고발장을 실제 만들었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까지 의원직 제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기 문란, 헌법 모살 정점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 후보에 대한 즉각적 수사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통화 녹취에 윤석열 이름이 등장한다는 기존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윤 전 총장 측은 실제 이름이 거명된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윤 전 총장과는 무관하다며 선긋기를 시도했습니다. 녹취엔 고발을 검찰총장이 사주했다는 구체적 표현이 없고 또 고발장 초안을 만들겠다는 저희를 검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웅 의원님 그 녹취 음성으로 후보님의 이제 성함이 좀 언급이 됐는데 글쎄난 건 보진 않아서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웅 정점식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감싸진 않겠다면서도 아직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한꺼번에 불러 지금 이 시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수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금 대장동 4인방이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위기를 모면한 지 엿새 만에 출석했고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모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7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간 취재진의 질문에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던 김만배 씨, 오늘은 부쩍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00억을 줬다는 의혹에는 정색하고 해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00억이 전달된 경우는 어떤 것이 말씀 한 번만.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일단 석방됐다가 다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는 오늘 새벽 풀려났다 오후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해외 도피 의혹을 받다가 휴대전화까지 없애 당초 구속영장 청구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만배 씨 영장 기각 탓인지 혐의를 좀 더 보강하겠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데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2명에게만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면서 정영학 녹취 파일 등 의혹 전반을 따져묻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구속기간은 모레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뇌물 배임 등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보강한 뒤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4인방의 개별 진술을 비교하면서 따져보는 작업도 이뤄질 텐데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이 과정을 거쳐서 검토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장동 4인방은 한때 한 배를 탔던 동업자였지만 사업 과정에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어긋났다고 합니다. 끝내 같은 날 검찰청사에서 모이게 됐는데 엇갈린 주장 속에서 검찰은 의혹의 실체를 풀어낼 수 있을지 윤수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1,200억 원대 배당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을 두고 불거진 논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절반은 그분 것이란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지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그분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자신은 아니라는 유 전 본부장. 반면 남욱 변호사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도 이 지사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고?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실탄 350억, 50억 약속 클럽 같은 자극적 표현들이 난무하는 정관계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실제 2명에게 뇌물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만배 씨는 수익 배분 과정에서 부풀려진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합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 주는 건가요? 네,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앞에선 4인방 모두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한 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대박의 꿈 앞에 똘똘 뭉쳤다가 서로 창칼을 맞대야 하는 인연으로 검찰에 동시 출석한 대장동 4인방. 저마다 수사망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틈 바구니에서 얽힌 의혹의 실타래를 풀어내 단서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2라운드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민간업자들이 큰돈을 버는데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은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무의로 끝난 1차전을 설욕하려는 듯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재명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방문자 이 씨와 용무에 관한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치를 하려면 아마 한 트럭은 될 텐데.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줄이려는 야당과 확보하려는 여당의 공방은 더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니 지금 시계 재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배임 여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민간업자들이 결과적으로 폭리를 누렸다며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이 지사는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5,500억 환수를 약정했던 민간업자들이 이 약정액을 더 낮췄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게 이상하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리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신경전은 오후 들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양도교육을 뜻하는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 국감장이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장 내리세요. 정말로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이 지사는 유동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 씨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간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알았다면 해임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른바 50억 클럽은 500억 클럽이 됐을 거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처가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여당의 공세에도 가담해 역공을 폈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야당이 말하는 화천대유의 주인, 그분의 실체는 토건비리 국민의힘 세력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의 공익 환수마저 없었다면 부패 세력의 돈잔치 규모가 훨씬 커졌을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끈한 국민의힘이 진짜 도둑은 개발 사업을 설계한 이 지사라고 몰아붙이면서 설전이 거칠어졌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민간 개발 정인께서 못하게 도둑질한 사람,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의 격돌도 치열했습니다. 이 지사는 설계 책임론 공세에는 맞섰지만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인사권자로서의 책임론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 아프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국감에선 윤석열 전 총장 처가 회사의 양평군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허가된 시행기간을 넘긴 뒤에도 양평군이 문제를 삼지 않고 소급해준 건 불법이라며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이번 국감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평행선은 이틀 내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100%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내일 우주로 날아오를 예정인데요. 이 발사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지금 김 기자 뒤로 보이는 게 누리호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2013년에 발사했던 나로호의 실물 크기 모형입니다. 누리호 발사대는 위험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누리호의 발사 준비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지만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아침 조립동을 출발해 이곳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아침 7시 20분에 눕혀진 상태로 특수한 무진동 차량에 실렸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시속 1.5km로 이동해 1.8km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동한 건 그만큼 외부 충격에 민감한 정교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누리호를 완전히 세우고 고정했습니다. 지금은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탯줄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까지 연결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이 발사 전까지 어떤 일정이 진행이 되는지도 정리를 해볼까요? 내일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연료 주입입니다. 나로호에 연결돼 탯줄 역할을 하는 관을 통해 헬륨가스와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여러 곳의 추적소가 통신 안테나를 켜고 발사 관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추적소는 이곳 나로 우주센터, 제주도, 그리고 남태평양 팔라우 섬에 있습니다. 내일 이곳 기온은 낮 최고 기온 17도고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요. 높은 고도에서 제트 기류가 불면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발사 시각은 오후 4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최종 결정은 과학기술부에서 열리는 2번의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발사체죠. 처음 개발한 발사체가 첫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3단 발사체로 구성된 누리호 1단과 2단, 3단을 제때 분리시키는 기술이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내는 맨 아래 1단엔 엔진 4개가 묶여 있습니다. 엔진 하나에 75톤씩 모두 합쳐 300톤의 힘을 냅니다. 이 엔진 4개가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제어하는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발사체의 균형이 유지돼 정해진 궤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에서 연소 시험에 성공했지만 실제로 비행에 써보는 건 처음입니다. 3단 로켓이 각각 안정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성공의 관건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27초 후 대기권을 벗어나 고도 59km에서 엔진 1단을 분리합니다. 2단 엔진 점화로 추진력을 높인 뒤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1, 2단 로켓 분리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게 사실상 처음인 실험인 겁니다. 비행을 통해서 과연 위성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비행 시험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 시험의 한 과정,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발사 16분 7초 후엔 1.5톤 무게의 모형 위성을 분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킵니다. 이게 성공했는지는 발사 30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띄울 수 있는 독자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실패하면 내년 5월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누리호보다 먼저 우주로 쏘아 올렸던 나로호 기억하시죠? 성공은 했지만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했고 러시아가 만든 발사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다른데요. 설계와 제작 그리고 발사까지 이 모든 과정을 8년 만에 우리의 독자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발사한 나로호. 한국 최초의 발사체였지만 핵심인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사왔습니다. 누리호는 다릅니다.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은 물론 연료와 산화제를 싣고 있는 탱크, 그리고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걸로 이제 아예 다 만들어버린 거죠. 몰랐던 부분도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단뿐만 아니라 2, 3단도 막 그걸 더 확장을 시키고 해서 잘 구현되도록. 성능도 나로호를 뛰어넘었습니다. 나로호는 2단 엔진이었지만 누리호는 3단입니다. 1단 엔진은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엔진 4개가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클러스터링은 고난도 기술입니다. 75톤에 관련된 모든 기술, 설계나 제작, 그다음에 조립, 시험 관련 거를 순수 국내 기술, 우리 손으로 했기 때문에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크기도 훨씬 커졌습니다. 누리호 높이는 47.2m, 15층 아파트와 맞먹습니다. 나로호보다 1.4배 더 높습니다. 실어 나를 수 있는 인공위성 무게도 나로호보다 15배 무겁습니다. 나로호가 100kg짜리 작은 위성을 쏠 수 있다면 누리호는 1톤급 실용 위성을 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나로호보다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관측과 정찰 위성을 쏘려면 고도 500km와 1500km 사이에 올려야 하는데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낼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6개뿐입니다. 한국은 7번째 나라가 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5.18과 군사 쿠데타를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을 넘어서 5월 단체와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캠프의 참모마저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 사과를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전두환을 찬양했다.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다. 살인마의 표를 구걸한다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실언이 아니라 정치관 자체가 전두환과 닮은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의 철권 통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5.18 단체, 광주시민단체 연합회,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성명과 회견을 통해 전두환을 옹호하는 천박한 역사관을 지닌 윤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로까지 비판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이 미숙했다며 신속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좀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캠프 참모도 윤 후보에게 사과를 건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가 조금 부적절한 이게 어떤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일단 조금 명구스럽다라는 저희 참모진들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전문가에게 국정을 잘 맡긴 전두환 씨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이 왜곡된 거라며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어떤 효과를 나타낸 것이 있다면은 그건 뭐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일 예정에 없던 호남 방문 일정을 급히 잡고 전두환 발언 이후 악화된 호남 민심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전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사과는 하지 않고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내려가서 5.18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전두환에 대한 평가에서 5.18과 12.12 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뺄 수 있냐며 윤석열 후보의 역사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5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TK 출신입니다만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때 정치를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국회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홍준표 후보는 50 때 정치가 있었긴 했냐며 윤 후보를 공격했고 윤 후보는 홍 후보도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50 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는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고 경선이 끝나면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문제를 또 꺼내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8개 혐의입니다. 그게 전부 저절로 드러난 혐의였습니까?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사건들이 이렇게 쭉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에서 내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수를 지켜 세웠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토론에서 홍 후보가 요구했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공개하며 주가 조작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는 별개로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가 파업을 선택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희연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급식실 아이들의 밥상에는 샌드위치와 귤, 포도주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빵밖에 없어요. 조금만 먹어보세요. 면이 안 가져요.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밥 대신 빵이 제공된 겁니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는 느낌이에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중단돼 학부모들은 평소보다 일찍 자녀를 데리러 와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당일 이제 파업한다고 이제 부득이하게 좀 이제 대신 자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 학교 5개 중 한 곳에서 대체 급식을 실시하거나 급식이 중단됐고 돌봄 교실의 14%가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업에 나선 이들은 대부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로 배식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배식하는 시간이 2시간 40분을 서가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소득도 너무 철저하게 해야 돼요.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져요. 돌봄 전담사들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 오전부터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학기 중이나 또는 방학 중이나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시기에도 우리 근무 시간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번 파업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2만 5천 명. 이들은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근속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쯤에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일상 회복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한 달 남짓 앞둔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 확진자가 발생한 거죠. 나오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온라인 수업 쪽으로 진행된다고 하셨고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71명.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효과가 사라지면서 어제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3주 연속 감소세.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직전 주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4차 대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진다고 해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는 1,400명 수준에 머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11월 말에도 1,600명 안팎을 오르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감염 확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 신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는 첫 회의를 열고 등교 확대와 거리두기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안주세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 비중이 이달 들어 27.6%까지 올라갔다며 이달 말 헬로윈데이를 기점으로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백신의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확대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네, 지금도 확진자 10명 중 1명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집에서 치료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정부가 이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43살 김모 씨.
김 씨와 80대 어머니 부인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선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낯선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거주 생활을 하던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하루에 2번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매일 1번 이상 의료진과 통화를 하며 증상을 점검받습니다. 심야 시간에 큰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 수 있는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러니까 의료적인 지원은 잘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런데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김 씨처럼 일가족이 재택 치료를 받으면 생필품은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생수나 간편식 등을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해열제도 이틀치만 지급돼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 음식에만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햇반이라도 라면이라도 이렇게 좀 주시면. 재택 치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도 문제입니다. 확진자의 쓰레기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비닐봉투에 넣고 재택 치료자가 자체 소독한 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가 끝난 다음에 외부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출 규정을 어겨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발장 앞에 쌓아놓고 있어요. 이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통일된 재택치료자 쓰레기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같은 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전염 가능한 폐기물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단기적인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 재택치료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숫자 824가 선명한 잠수함에서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고 별도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곧바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자 먼저 미국이 내놓은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규탄은 했지만 대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조건 없이 만나자는 말도 반복했고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때와 똑같은 상황이 시소게임처럼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그러면 미국은 규탄하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북미가 서로 공이 상대방 코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상대가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종전을 선언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네, 특히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종전선언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종전선언의 영향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상당수 법률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말에는 미국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에 와서 협의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훈 군 사고와 관련해서 업체와 학교, 양측의 부실한 관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실습 업체는 약속했던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반복했고 학교는 곳곳이 빈칸인 협약서만 믿고 학생을 업체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홍정훈 군은 사고가 발생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반년 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간단하니 배가 정박을 하게 되면은 밧줄 잡아주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방 내부를 치장을 하고 이런 정도. 현장 실습도 같은 업체로 나가게 되자 같은 일을 계속 할 줄 알았습니다. 취업 지원관이 작성한 문건에도 기존처럼 승선 보조와 고객응대 서비스 업무를 하길 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훈군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는 보트 선체 파손 대처, 기관 관리와 해양 장비 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따로 하신 적 없어요? 선주는 학교와 약속했던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실습생 하루 7시간 근무도 여러 차례 어기고 초과 근무를 시켰습니다. 학교 역시 학생을 실습생으로 맡기면서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요트 업체가 맺은 실습 협약서, 적응 기간과 수당이 아예 빈칸인데도 학교는 문제없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장 실습위원회에는 학부모 등 외부 위원이 반드시 참여해 실습을 함께 관리해야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했는데 업체도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또다시 비극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실습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점검을 이달 말로 앞당기고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이제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를 먹고 쓰러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무단 결근을 한 직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도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선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독극물이 사용된 건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건물. 이곳에서 혼자 살던 30대 회사원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뒤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졌던 바로 그 회사 직원이고 쓰러진 직원들과 같은 팀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 무단 결근을 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다가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몸에 상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의 집에선 독극물 의심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6시니까 넘었나? 경찰차도 오고 막 혼자분 남자분들이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과학수대 사람들이 여기 서서 저 건물을. 지난 18일 쓰러진 남녀 직원이 마셨던 건 사무실에 비치된 330ml짜리 생수였습니다. 이 중 남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 2명은 각자 책상에서 본인이 먹다 남은 생수를 마신 뒤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과 강 씨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 의심 물질을 국과수에 보내 약물 감정을 맡겼습니다. 이 회사에선 2주 전에도 음료를 마신 한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음료수에도 숨진 강 씨와 관련된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회사는 오늘도 출입문을 막고 내부 전등을 꺼버린 채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오늘 오후 독도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 떨어진 해상에서 후포 선적 72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대게나 홍게 등을 잡는 통발 어선으로 지난 16일 새벽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3명,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우리 해군 항공기 한 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한 대와 함정 한 대가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도착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사고 선박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고 15인승 구명벌이 떠 있으나 선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해경은 5,000톤급과 1,500톤급 경비 함정 2대를 사고 지점에 급파했고 해군도 일함대 소속 함정 2척과 해상 초계기 등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파도가 3, 4m로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일본 등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고 사실 인지해서 저희 중수본을 구성을 했고요. 4시경에 장관님 회의 주재했고 저녁에 일단 한 21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수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경은 기상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 항공기를 투입하고 수중 수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에서도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배에 타고 있던 15명 중에 9명은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 4명은 숨졌고 2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남서쪽으로 124km 떨어진 해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다 위로 파란색 물체가 떠 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고속 단정으로 접근을 시도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물 있어, 저희 크게 떠야. 그물. 오늘 새벽 0시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던 239톤급 중국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4m의 파도가 일고 있었고 초속 14m의 강풍도 불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 등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의 중국 어선이 선원 7명을 구조했지만 여전히 8명이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입수자 도착! 입수자 인명구조에 일반했음! 해경이 침몰해역 근처에서 실종됐던 선원을 발견해 튜브를 던집니다. 입수자 조용을 잡았음! 입수자 본 단정으로 인양 중에 있음! 해경은 또 다른 선원 1명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바다의 온도가 23도로 아주 낮지 않아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중국 해경선 등과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바다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가라앉은 선박 내부 수색도 벌일 예정입니다. 어선 주위에 어망들이 쭉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 세력들 접근하기 곤란합니다. 또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군사 작전, 요즘은 뉴스나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죠. 육군도 이미 2,000대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맹점이 있었습니다. 전방 지역의 수색이나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드론이 한겨울 혹한기에는 제대로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아미타이거 4.0, 육군의 미래 지상 전투 훈련 모습입니다. 드론과 무인 전차 같은 첨단 무기들이 활용됩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초소형 드론도 투입됩니다. 개인 정찰용 드론으로 리튬 배터리를 쓰는 블랙 호넷 3입니다. 이 드론은 적외선 카메라 3대가 장착됐고 무게 33g, 크기는 17cm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대당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전사가 작년부터 100여 대를 도입해 대테러 작전, 적 탐지, 수색 작전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1년 내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드론의 재원표입니다. 운용 가능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43도로 돼 있습니다. 혹한기에는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작년 12월과 올 1월, 철원과 연천, 파주 같은 전방 지역에선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쓰는 70여 대의 드론도 마찬가지여서 역시 영하 10도 미만이면 사실상 운용이 어렵게 됩니다. 많이 추우면 띄울 수 없는 작전용 드론은 육군에만 200여 대로
예산 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육군은 리튬 배터리의 성능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과 해군의 경우 같은 리튬 배터리를 쓰는데도 산악 또는 높은 고도에서 쓸 수 있도록 영하 2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사양의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라고 규정하지를 않은 거지 드론을. 드론에 대한 표준 규격이 없어요.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국방부에서부터 표준 규격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재까지 해당 드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었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운용 시간이 단축될 뿐 운용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사건 4건 중에 1건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폭력과 강력범죄의 시작인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30대 남성이 대낮에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한 40대 남성이 모텔 객실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에 대한 원망이 범행 동기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옛 연인 사이였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렸다가 구속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여성단체의 분석 결과 작년 한 해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의 80%는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살해한 동기로는 만나주지 않아서가 23.3%,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의심해서가 14.9%로 조사됐습니다. 폭력의 전조 증상으로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연애망상일 수도 있고 관계망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에 내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편지나 전화 또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건을 보내는 것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처벌한다는 기준은 논란입니다. 지속 반복이라는 기준이 피해자와 사법기관의 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초기의 상황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100m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최대 2번 연장해도 6개월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고는 6,057건, 작년보다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보호시설 설치나 전담조사관 지정 같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갤럭시북 재고를 보험 설계사들에게 떠넘긴 의혹을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업데이트도 안 되는 삼성화재 전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 내부 거래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북. 출시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삼성화재가 2만 8천 대, 267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삼성화재는 이 갤럭시북을 보험 설계사들에게 성과수당 대신에 지급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정상 거래였다면서 이 제품이 2020년 3월까지 시중 판매됐던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2017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북의 세부 모델명은 W727. 그런데 삼성화재에 납품된 갤럭시북은 W728입니다. 하드웨어 사양은 같지만 삼성화재 납품을 위해 전용 프로그램을 깔아 지우지 못하게 만들고 업데이트도 안 되게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삼성화재 전용으로 납품한 겁니다.
W728이라는 모델은 일반 유통사에는 아예 없어요. 삼성 화재에서만 만들어낸 거예요. 삼성 화재용으로. 삼성전자의 재고품을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털어준 건 아닐까. 두 계열사 사이의 거래 중간에는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구매 대행 업체가 끼어 있습니다. 원래 삼성 계열사였던 아이마켓 코리아. 지금은 계열 분리됐지만 아직도 삼성이 지분 8%를 갖고 있고 이사 12명 가운데 5명이 삼성 출신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내부 거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삼성의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재고떨이했죠. 267억 매출 올렸죠. 도랑치고 과제 잡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리가 복잡하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아쉬운 판정으로 도쿄올림픽 메달을 놓쳤던 김수현 선수의 역도 한국 신기록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용산 2차 시기에서 140kg을 들고도 왼팔이 덜 펴졌다며 실패 판정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던 김수현 선수. 다시 약물고 열심히 해서 다음 파리 때는 1차부터 1등 무게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회에 출전했는데 용상 3차 시기에서 142kg을 들어올리면서 76kg급 한국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합계 252kg은 도쿄올림픽 은메달과 같은 기록인데요. 벌써부터 내년 아시안게임이 기대되네요. 오늘도 2대0으로 기선을 잡은 다저스. 하지만 초보 중견수 럭스가 평범한 뜬공을 놓치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4회에만 적시타 3개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넉 점을 내주면서 에이스 뷰러마저 무너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패하는 걸까요? 하지만 3연패 위기에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2대5로 끌려가던 8회 말 정규 시즌 1할 타자 벨린저의 동점 스리런. 디비전 시리즈 최종전 결승타부터 완전히 살아났어요. 다저스는 배츠의 결승 2루타에 마무리 찬스 대 KKK 터프 세이브까지 2연패 뒤 첫 승을 기록합니다. 이번엔 NBA 개막전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MVP 아데토쿤보 초반부터 호쾌한 덩크슛을 선보입니다. 수비가 밀었는데도 미식축구 터치다운 하듯이 득점으로 연결하네요. 여기에 림을 완전히 막아선 파리체 블록슛까지. 아데토쿤보의 32득점 활약에 디펜딩 챔피언 미러키가 첫 승을 따냅니다.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유격수 김혜성 선수의 그림 같은 점프 캐치입니다. 머리 위로 넘어갈 뻔한 타구를 기가 막히게 잡아냈죠.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12) 년간의 기다림 끝에 누리호 발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기상청 박중환 예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보관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날씨 요소가 어떤 걸까요? 네, 낙뢰를 동반한 구름과 터뷸런스, 즉 난류라고 하는 현상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간을 기준으로 번개가 발생하는 구름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류는 맑은 날씨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도별 풍속이나 방향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내일은 누리호의 궤적을 따라 무난한 날씨가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서늘합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5도, 대관령 영하 1도로 예년 기온은 4, 5도가량 밑돌겠고요. 또 전국에는 구름이 다소 머무는 가운데 경남 동부와 경북 해안가에서는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어우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